오늘 아침에 우리 국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됐습니다. 예, 제명이 확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최고위의 의결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우리 강석필 우리 형님께서는 제가 말하면 조금 더 가장 행복해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아니 국민의 지금 이민철이 제일 행복해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되게 참담한 심정입니다. 참담한가요? 네. 아니 첫 번째로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명이 되냐 마냐 이걸 가지고 궁금해하고 뭐 기대하고 이런 사람은 정치 하수. 이미 고수들은 한 2단계를 더 넘어가지고 네. 한동훈이 뭐 창당하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하수. 창당까지도 하수야. 네. 그러면요. 이미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과연 국민의힘이 당선되느냐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어부지리하느냐 네. 이 세 가지를 두고 지금 이제 치열하게 고민에 들어갈 때입니다. 국힘의 베이스 캠프인 대구에 네. 과연 한동훈이 네. 약간 똥칠할 것이냐 네. 안 할 것이냐 요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조금 설명 더 드리면 이제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으로 누군가 출마할 거 아닙니까? 해야죠.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누군가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네. 국회의원 내려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내려놓은 자리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뜨겠죠. 그러겠죠. 네, 거기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거라는 예상이 강하게 든다. 아하. 왜? 저는 잘 모르는데 네. 대구가 또 어떤 개혁적인 네. 또 잘못된 불의를 좀 바로잡는 네. 뭐 이런 또 시민 의식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앞서가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까지 민주당이 안 됐던 거예요. 네. 야, 우리 팬인 줄 알았는데 오늘 얼마나 날렸어. 그렇지만 좋아. 네. 그래서 좋았어. 여기에 이제 기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석 밥상머리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보다 오히려 대구 재보궐 국회의원 누가 되는가가 더 뜨거운 화제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아하. 대구의 재보궐이 누가 될 것인가. 네. 자, 그렇다면 대구시장이 출마할 것 같은 후보자 네. 좀 추려본다면 누가 있습니까? 국힘에. 추경호 의원하고 네, 주호영. 주호영 의원. 네. 그 두 분인데 네. 주호영 의원은 수성구고 네.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이 달성군인가요? 달성군입니다. 달성군가요? 네. 아니 그러시죠. 군. 그러니까. 그럼 달성군은 솔직히 한동훈 대표가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워낙 보수세가 진짜 그 안에서도 되게 센 네. 곳이어가지고 그나마 좀 비교해 볼 만한 데가 이제 수성구가 이제 뭐 대구의 대치동이다. 네. 교육열도 높고 네. 지난번에 김부겸 의원이 거기서 되셨었어요 한번. 김부겸 의원이 거기는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개혁적인 세상 뭐 좀 그런 좀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지금 되냐 일단 대구시장이 되는 것도 그렇고 출마를 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굳이 출마를 하실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대구로 먼저 아까 댓글에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뭐라고? 워낙 우리 닭간다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높아요. 정치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네.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뭐라고요? 대구가 우습냐? 이런 말씀을 남기시더라고요. 저는 대구행을 선택한다. 네. 그것은 오히려 더 늪에 빠지는 것이다. 스스로 늪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왜냐하면 대구로 가는 것은 일단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잖아요. 보수 진영에서 대구로 출마해. 그게 무슨 거기서 국민의힘을 이기고 돌아왔어.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목표가 국민의힘을 이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일단 지지층 내에 돌아선 지지층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주요 지지층을 봐야 돼요.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층이 누구냐? 네. 우리 다 한동훈 전 대표 행사 가면 다 모여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보통 50대 이상의 여성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단 그런 것 말이에요.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유권자 등을 갈라쳐 갖고 본인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안 찍는 그 타겟팅을 해서 본인이 지역구를 선택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이준석 대표처럼 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언론도 주목하고 막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대구의 연고가 전혀 없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리고 이 탄핵 국면과 개헌 비상개헌 국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보여줬던 당내에서의 모습 네. 그리고 이 징계 국면에서 보여줬던 리더십, 네. 정치력 이런 것들을 종합 평가했을 때 과연 정치 의식이 높은 대구 유권자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실까? 저는 뭐 굉장히 의문이 남습니다.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가가지고 경선을 할까? 출마를 할까? 그러니까 질 거면 명분 있게 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개항을 출마를 일찍 선언했으면 상황이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안 됐죠. 네. 아니면은 아산, 충남 아산,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를 선택을 했다. 일찍 뛰어들었다. 그랬으면 이렇게 상황이 안 됐어요. 네.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선택하는 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잖아요. 그 타이밍을 잡지 못했고 그 희생하는 모습을 당내에서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자꾸 본인이 어떤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탄압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조작감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작감사가 맞고 만약에 조작감사가 맞고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고 많은 국민들, 더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셨다면 이 설명이 잘 됐다면 많은 여론조사에서 제명에 대한 찬성하는 여론이 나왔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것보다도 이 문제 사안, 당원 게시판 사태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정치인으로서의 그 정치력을 보여줬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당내에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식 국면에서 보여줬던 이 여러 가지 모습들 그것들 때문에 당내에서도 민심이 굉장히 이반이 심했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민찬 부위원장께서 저하고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벌써 한 서너 달 전에 했어요. 서너 달 전에 이미. 역시 고수.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우리 시청자들도 알 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산에 먼저 내려가서 선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정권이 취임해가지고 재보궐이 확정된 데는 인천 계양을 하고 충남 아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인천 계양을은요 원희룡 정 장관 갔잖아요. 네. 감동 있었습니까? 그냥 지고 끝났어요. 앞으로 지금 뭐 호흡기 달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충남 아산은 그래도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도 해볼만 하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한동훈한테 절대로 장동혁 지도부가 공천 안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저는 당원권 3년을 저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제명 혹은 당원권 3년. 근데 그러면 공천도 안 주는데 그럴 바에는 본인이 먼저 가가지고 밭을 갈고 있으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 제명은 고사하고 공천을 주냐 안 주냐를 가지고도 사실 고민거리가 될 거라고요. 그게 먼저 플레이를 선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도 몇 번을 말했어요 제가.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제명까지 몰리고 이제 와서 이제 대구 무소속 나간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먼저 본인이 나간다고 그렇게 선점을 해놨으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내든지 차라리 이런 구도가 잡힐 텐데 그러니까 대구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험지라도 달라고 할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지금 다 지나가 버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네. 한 발 더 나가서 궁금한 지점이 또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방금 우리 설전 변호사가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네.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한번 당선된 적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한동훈이 내려와?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 그 표가 갈릴 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그러면 우리가 좀 치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에 내보낼까? 아니면 수성에 내보낼까? 이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현재 지지율도 1위입니다. 또 행복한 그래요? 고민을 네. 하게 될 것 같아요. 나간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 대구 우리 식견이 높은 대구 우리 유권자분들은 뭐야 표가 갈려?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이재명 정부 이렇게 폭주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야당 집권 여당에게 또 줄 수 있어 의석을 안 돼. 그러면 결집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해서 김부겸 전 총리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됐어요. 국회 의석 민주당이 지금 법률권 190석인데 191석이 되는 거야 민주당이. 야,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 진영에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네. 완전 쓰레기 되는 거네 그러면.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빨리빨리 아산 찾아가서 박 갈고 있었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이런 배신자 프레임에 안 빠지는 거고 맞아요. 나중에는 이제 이민찬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겨도 역적되는 거거든요. 맞아. 사실 이제 본인들은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해석이 나름이기 때문에 과거에 손학규 대표가 이 분당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왔던 것처럼 네. 정세균 전 총리가 종로에서 살아 돌아왔던 것처럼 나름대로의 대구에서 어쨌든 간에 살아 돌아온다고 하면 네. 그래도 본인의 이름값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동훈 전 제가 그럼 대구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람의 성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떤 성향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 자신에 대해서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어요. 테스트를 한 번도 안 네. 해봤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한동훈이란 정치인이 팬덤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팬덤은 확실히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팬덤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분들은 한동훈 대한민국에서 한동훈 좋아하는 사람 전부 다 모인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동훈 측에서는 이게 일부다라고 하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진짜인지 대구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미 국민의힘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뭐예요? 배신자 계보가 있어요. 과거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의원 대표, 근데 한동훈 전 대표까지 이제 이어지는 배신자 계보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앞에 2명 생기니까 약간 그게 해석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배신자 프레임이 빠져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이준석을 롤모델로 삼아봐라. 왜? 배신자 프레임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창당해가지고 어쨌든 비례대표 2개 만들고 화성에서 지역구 의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 또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가져가니까 국민의힘 거대 야당에서 손 내밀잖아요. 우리랑 하자. 막 지금도 막 특검 하자고 하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무언가를 어쨌든 이뤄내긴 이뤄내야 되는데 어쨌든 스스로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죠.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너무 민심을 많이 잃고 또 국힘에서도 너무 제명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사안이 너무 15개월이나 된 문제예요. 이게 네. 15개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지겨워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제명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본질적인 당원 게시판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누군가가 명의도용이 일어난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 명의도용을 해서 대통령 부부 그리고 어디 당내에 있는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사과나 조치를 이뤄지지 않았던 이 모습들. 네. 저는 이런 모습들이 다 국민들 인식 속에 남아 있을 거라고 보는 그럴 수 것이에요. 있지. 예. 그러면 과연 이분이 재보궐선거에도 출마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명의도용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참담하고 굉장히 아쉬운 게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올 문제였냐. 전 당원의 한 사람도 정말 그게 제일 전 슬픈 얘기예요. 아니 빨리 매듭을 줬으면 좋았을 걸. 왜 본인이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고 또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고 또 탄핵에 찬성해서 그렇다 그러고 제2의 계엄이라는 얘기를 하고 지지자들의 상처에 계속 소금을 뿌리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본인이 쓴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제가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제명됐잖아요. 제가 한동훈 전 대표 측에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뭐그 주변도 주는 거예요? 그렇고 제가 그래요? 방송도 그렇고 뭐라고 하냐면 자 이왕기사 제명됐잖아요. 쏟아지는 비를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야 돼. 그냥 맞을 때는 그냥 좀 시원하게 불쌍하고 그냥 맞으라 이거야. 비가 올 땐 맞아버려라. 맞으면서 계속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는 건져라. 뭘 건지냐? 나 같으면 국민 여러분 오늘 장동혁 지도부가 저를 제명했습니다. 저는 장동혁 지도부의 이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제가 수용하는 이유는 대신에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제명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이제 거론하지 맙시다. 내가 책임졌으니까. 그렇게 딱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울림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이 사단을 내놓고도 해결을 못하고 또 나중에 뭐 할 때마다 또 그렇지. 당원 게시판 네가 썼냐 내가 썼냐 어디서 지겹지근하게 썼냐 몇 계속. 시에 썼냐 네. 막 이거 나오면 안 되거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과연 해낼 수 있을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참 근데 좋은 얘기다. 안타까운 게 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의 주옥 같은 얘기가 네. 많이 반영이 됐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믿고 정치에 영원히 끝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또 북콘서트를 한다는 거잖아요. 잠실 실내체육관, 대형 체육관에서 지지자분들을 모아놓고 북콘서트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북콘서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너무 우리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길을 가면 이게 제명이 되면 희생하는 모습, 뭔가 피해자 모습을 피해자 서사를 그려야 돼요. 근데 그 피해자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안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동정 여론이 발생하지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이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지지자들 모아놓고 또 지금 현 지도부 비판하고 이런 모습을 또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과연 뭐 본인에게도 이롭지가 않고 당에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역시 네. 언급량의 양으로 봤을 때 확실히 이미장이 신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많이 올라가 있어. 네. 슬퍼, 진짜 슬퍼요. 아 오늘 네. 감 좋아. 감 네. 좋아.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네. 또 우리 강성필 대변인님 오늘 말씀 많이 하시네요. 아니 왜냐면 사실 남의 이민찬 돈 얘기. 부위원장이 말하기가 네. 어려워. 직접 말하기가 좀 그렇지. 사실 그럴 거야. 음. 근데 제가 느끼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실수한 게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단식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만 안 갔어요. 근데 주변에서 중립적인 그러니까 지도부 편 말고 당내 좀 중진이고 좀 중립적인 의원들이 네. 한동훈 전 대표한테 막 가라고 했대요. 네. 근데 그때 나는 못 간다라는 이유가 야,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가해자한테 가고 위로해야 되냐. 거기에 이 중립적인 현역 의원들이 많이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그걸 바로 캐치하고 마음 편하게 제명시킨 거예요. 중립적인 입장이. 네. 그러잖아요. 아니 막 나는 너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줬는데 네. 그렇게 안 됐어. 네. 그러면 사람이 허탈하잖아요. 예, 그럴 수 있지. 예. 우리 서울전 변호사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지금까지 뭐 행보나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의 뭐 행보에 대해서 걱정되는 거 없습니까? 걱정은 저를 걱정해야 돼. 아니, 사람이 그래도 현명해. 조언해줄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똑똑해. 조언해줄 얘기가 있을 것 같아. 예. 조언해줄 얘기. 남의 어떤 좀 주변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사무총 같이 최고위원 숙최고위원 할 때도 뭐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는 거 보면 이게 좀 주변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위치 가면 다 그런가 봐. 왜냐면 뭐 저는 여기 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이준석 대표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에 보면 이준석 대표도 남말 잘 안 듣는다 그랬거든요. 보통.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전 대통령은 뭐 다 할 것도 없이 말씀을 안 들으시니까 정치인은 진짜 어떤 좀 올라가게 되면 네.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직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뭐 정치를 같이 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정치를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시련의 시기이고 개인기로 돌파를 해야 되는 시기라서 뭐 할 수 없다. 본인이 메시가 될지. 지금 이 그냥,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네. 이 여론조사가 서울시장, 경기지사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국민의힘 진영 내에서도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하면 뭐 당내 후보들 중에서는 뭐 3, 4위 그리고 경기지사는 뭐 4, 5위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국민의힘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크게 호감을 지금 못 갖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굉장히 이 보궐선 6.3
참 이 선거에서 본인이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무리수를 두면 또 굉장히 큰 상처,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상황을 좀 현명하게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저는. 예, 한동훈 전 대표 이번 기회에 바둑을 좀 배워야 돼요. 바둑. 아 이게 술을 좀 알아야 되니까. 예, 뭐 지금까지는 제가 봐서 오목두두시 정치하는 것 같아서. 아하 가벼운 마음으로. 예, 막네 맞기 막 3사 맞기 좀 급급해 보이는데 예. 이럴 때는 정말 어렵겠죠. 사람 마음의 문제니까. 근데 저 같으면 본인 이제 대선 주자급이라고 생각하면 대선 주자들이 생각하는 국가 전반적인 아젠다 하나를 좀 선정을 해가지고 뭐 그와 관련된 공부를 하러 저는 좀 유학을 떠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당제라든지 아니면 뭐 저출산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어떤 아젠다를 잡아가지고 거기 가서 좀 공부 좀 하고 좀 조금 어떤 콘텐츠적으로 뭔가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면 언젠가 찾을 겁니다. 아, 진짜 정치 공부를 좀 하고 진짜 성필이 말 들으 사회성을 좀 기른 다음에. 근데 진짜 기시감이 있네요. 이 얘기를 예전에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했어요. 그때 비대위원장 끝나고 당 대표 끝나고 이때도 바로 출마하지 말아라 대선 경선에 유학을 가시라. 유학을 가서 조금 더 쌓고 시간을 보내고 와라. 그러면 독일 같은데 가면 굉장히 좀 의미부여가 되잖아요. 다당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근데 정치인들 간다고 공부 안 해요. 그냥 가서 쉬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 잘 포장을 해줘요. 어디 딱 하나 적두고 거기서 뭐 다당제를 연구하고 있고 누굴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유명한 사람들 한두 번 만나고 이러면 굉장히 크게 기사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역시 거죠. 이민찬이 제일 신났어. 아니 그렇게 우리 강서필 선배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한테 이렇게 전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예. 아까 말한 것도 대구 출마도 사람 성향의 문제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 성향이 뭐 어떤 성향이냐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뭐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성향을 모르지만 그냥 겉으로 제가 보는 것을 좀 탐구를 해보면 네. 그분은 그냥 한 방에 크게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에 증명을 해보이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대구 가가지고 딱. 근데 제가 이제 또 다른 얘기지만 저희 민주당의 박영선 전 의원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그 썩 그리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의 정치를 은퇴하다시피 하고 이제 미국 가가지고 실리콘밸리 근처 가가지고 연구원을 가가지고 AI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냈거든요, 공저로. 근데 그게 벌써 AI 반도체와 관련 반도체 혁명인가 전쟁인가 그 책인데 그게 벌써 한 나온 지 한 2년 됐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박영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꼭 디테일한 기술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앞으로 이 반도체 AI가 앞으로 이제 그 미래의 경쟁 시대가 될 화두가 될 아이템이 될 건데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이 반도체 AI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냐? 김대중의 엘빈 토플러 만나가지고 인터넷에 대해서 깨닫고 선정이 만나가지고 인터넷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우리나라에 광랜선을 다 깔았던 것처럼 박영선도 다 그런 만나니까 근데 벌써 2년 지났는데 지금 AI 반도체가 얼마나 화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제가 아까는 뭐 다당제라는 뭐 이런 쉽게 생각나서 얘기했는데 좀 법률가를 좀 떼는 좀 다른 어떤 이공계적인 그런 다른 어떤 류의 좀 아젠다를 찾아서 박영선 의원을 평택을을 주시면 되겠네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제명이 확정됐다라는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